생산자 물가지수 사기 사건. 네, 월가의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과연 당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월가의 전문가라는 이런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여먹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4월 11일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 PC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의 척도죠. 그리고 물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여기에 선행하는 애가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반대로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앞으로 물가 내려가겠네 이렇게 환호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뉴스를 보면 생산자 물가가 완화됐다,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고 좀 낮게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뉴스에서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었는데 공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안도감을 되찾은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지표 전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만 본다는 점을 악용해서 사기치는 이 월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증가율 차트 이 원본 지표 전체를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지난 3월 달에 발표됐던 게 1.6% 증가였는데 이번 달 4월에 어떻습니까? 2.1% 오히려 더 증가를 했어요. 이게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이렇게 다시 확 상승해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완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공포에 떨어야 되는 이런 지표가 4월에 발표가 됐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주황색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024년 4월 최근까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뭔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감을 못 잡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 녹색 선입니다. 이게 벌써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른 말로 하면 공장도 가격지수라고 부릅니다. 공장도 물가가 있죠. 이걸 운송업자들이 도매, 소매업에서 마진을 붙여서 우리들 소비자 물가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딱 봐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움직여요. 생산자 물가는 그 원자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자재 값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쫙 올라요. 그럼 여기서 도매업체, 소매업체에서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살 수 있는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슈퍼 같은데 이렇게 소매점으로 오게 되는데, 도매, 소매 이 마진이 붙었기 때문에 공장도 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우리가 사 먹게 됩니다. 근데 공장도 가격이 조금 더 올랐다고 얘네들이 곧바로 가격을 인상을 하나요?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경쟁이 놓여 있잖아요. 똑같은 과자 가격이 길 하나 건너가면 100원, 200원 더 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길 하나 건너가서 거기서 사죠. 그러니까 공장도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쉽게 올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녹색의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이게 변곡점이 있을 때 주황색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고, 올라갈 때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확실히 빨리 튀어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확실히 빨리 튀어 내려가죠.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생산자 물가를 보는 거예요. 이 선행하는 특징이 없다면 귀찮게 생산자 물가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을 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 증가율의 방향성을 보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PC 물가가 앞으로 오르겠거나 떨어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번 4월에 발표된 이 경제지표를 보면 앞으로 발표될 주황색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아졌구나, 이렇게 큰일 났다 하면서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확대해서 지금 보면 아주 명확하죠. 2023년 5월에 완전 저점을 딱 찍고요, 반등했다가 다시 또 증가율이 조금 낮아졌는데 2023년 11월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가 2023년 5월 저점보다 높이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이번 2024년
4월에 발표된 3월 한 달간의 자료는 확실히 2.1%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경제 지표만 조금 볼 줄 알아도 누가 봐도 지금 물가를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확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 보시면 월가 전문가들은 생산자 물가가 완화했다 이러면서 뭐 애플,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월가 전문가들이 우리를 속여서 주식시장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물가 인상 공포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뉴스가 뜨니까 그냥 막 매수하는 이런 겁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 뭘로 우리를 속일까요? 첫 번째는 생산자 물가의 월별 변화율을 보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맨 오른쪽 보시면 그래도 전달 발표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4월 이번 발표는 0.2% 전월 대비 상승인데 지난 3월에 발표됐던 건 전월 대비 0.6%다. 아, 그래도 전월 0.6 대비해서 0.2 확실히 좀 덜 오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잡혀가고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월별 변화율 차트를 보세요. 정말 쉬지 않고 마이너스 찍었다가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난리가 큽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월별 변화율 지표는 데이 트레이더밖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당일에 매수하고 매도를 끝내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투자자들은 사실 이게 별 쓸모가 없는 게 월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장기적인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봅니다. 왜냐면 월별로 이게 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계절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를 전년 동기 대비 올랐냐 떨어지냐로 보지 누가 월별 변화율로 봅니까? 그런데 월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월별 변화율을 보고 이상하게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예측했는지 모를 이 전문가 컨센서스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 먹습니다. 이 다우존스에서는 애들이 이제 전문가라는 애들한테 야, 니들 생산자 물가 지수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뭐 이놈은 전월 대비 0.1%, 뭐 저놈은 한 0.4% 오를 것 같다. 다른 놈은 뭐 0.3% 오를 것 같다. 이런저런 그냥 대충 찍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종합하면 전년 대비 0.3% 오를 것 같다. 이번에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0.2% 올랐다. 0.1% 덜 올랐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낮다. 네, 이래서 이게 호재 뉴스가 된 건데, 그럼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컨센서스를 내는 전문가 애들은 직접 뭐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해서 물가 계산하고 이래서 예측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대충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네 방식대로. 그러면 컨센서스를 왜 중요하게 보냐? 프랜시스 갤튼이라는 통계학자가 있어요. 집단 지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가축 시장에서 800명의 사람들한테 저기 저소가 몇 킬로그램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응답을 종합을 해서 평균을 냈더니 소의 무게와 1파운드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다 해서 이런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예측한 이 컨센서스, 이 집단 지성 값이 정말로 과거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증가율과 어느 정도 맞았을까요? 지난 1년간의 컨센서스가 정확하게 맞춘 건 단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틀렸어요. 그것도 이제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크게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이게 또 집단 지성이라는 권위의 함정에 또 속은 겁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오차, 그러니까 12번 중에 단 한 번 맞고 오차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원숭이 데려다 놓고 찍은 거랑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라는 이 내막을 알고 나면 이런 컨센서스를 두고 뭐 예상치를 상회했네 하회했네 하면서 서프라이즈네 쇼크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다 이거 무슨 소용 있나, 이건 무슨 개소리인가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봐야 하는지 이렇게 확실한 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라는 양반들은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 또는 월별 변화율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상승론자냐 하락론자냐, 뭐 네가 하락론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제가 가장 객관적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생산자 물가의 세부 지표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건비가 높게 올라가고 있다.
이건 계속 경제지표를 모니터링 해드려서 알고 있으실 텐데, 인건비가 올라가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드려서 아실 겁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물가가 10% 오릅니다. 그럼 올해 임금 협상을 해서 우리도 임금을 10% 정도 올리겠죠. 임금이 10% 올라가면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일단 임금 반영된 만큼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서비스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도 제품 가격 오르고 서비스 가격 올랐으니까 또 올해 말에 또 임금 협상해서 내년에 임금 올려야죠. 그럼 내년에도 또 가격에 전가되고 또 물가 오르고 이 악순환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던 게 바로 상품 물가입니다. 상품 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그나마 물가를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림 보시면 이번에 상품 물가마저 이제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면서 반등을 주고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안 떨어지니까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격 정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 초기 증상이에요. 특히 인건비가 또 올라가니까 농산물에도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농산물, 식품, 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 뭐 국제유가가 오른 원인도 있지만 인건비, 특히 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산자 물가 중에 에너지 물가도 다시 이제 제로 수준으로 막 올라가면서 상승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가격의 전가가 되는 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게 죽어야 물가도 잡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정가를 막 시작을 하고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든지 또는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럼 못 잡아요.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바이든 정부와 파월이 합세해서 표심 좀 잡겠다고 금리 인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앞으로 물가 폭등해서 다시 금리를 더 높여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아주 조금이라도 볼 줄 알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누군가 개인들은 직접 발표되는 경제 지표 전체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뭐 억지로 호재를 만들고 그리고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개인들이 이런 거에 휘말리면 큰일 나요. 저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이 경제지표 전체 차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정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론이냐 하락론이냐 하는 편가르기로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도 보시고 나서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임은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